네, 예. 그럼 진행해볼까요? 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메멘토 모리, 뭐 이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좀 더 창의성이 높아졌을까, 혹은 낮아졌을까. 그러니까 즉, 미래 측량이 좋은 사람은 리플렉티브하다. 근데 그 리플렉티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잘 보시죠. 자, 정답은, 정답은 높아진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예요. 정답은 높아진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는데, 이게 그거예요. 타임원에, death reflection이라고 해서 뭘 측정을 해요?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리플렉션 하는지, 그 리플렉션을 측정한 거예요. 리플렉션 방법을. 당신은 죽음에서 어떻게 리플렉션 합니까? 를 측정을 하고, 그 타임원에 모두 측정을 해요. 이 사람들 크리에이티비티 수준을 측정을 해. 세 번째는 뭐냐면, death anxiety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측정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임 2, 타임 3,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높아진 사람과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어떻게 하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떨어졌을까? 이게 핵심이죠. 그쵸? 이게 핵심이잖아. 그 핵심은 뭐냐?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리플렉션 할 때 크게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콜드 커멘티브 리스판스를 보여요. 차가운 인지 반응을 보여. 차가운 인지 반응은 죽음을 딱 느끼는 순간, 죽음이 딱, 내 앞에, 주변에 있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인생 더덥다. 내가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걸 좀 남기고 와야 되는데, 인생에서. 그걸 너무 못 남기고 가는 게 참 아쉽다. 이러면 뭐야? 그걸 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뭘 보는 거예요? 그걸 인지적으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핫 어펙티브 리스판스는 뭐냐면,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 거야?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뭐야? 너무 무섭고 두렵고, 너무 주변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계속 뭘로 받아들여요? 어펙티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게 핫 어펙티브 리스판스예요. 밑에 보면 이제 데스 앵자이티를 크게 느끼는 사람들. 데스 앵자이티를 크게 느끼는 사람. 이게 핫 어펙티브 리스판스고요. 죽음에 대해서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스 리프렉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그걸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 이런 거예요. 콜드 커멘티브 리스판스의 한 사람들은요, 뭘 봐요? 약간 자기 초월적으로 봐. 그 죽음에 대해서, 아까 우리 엄문재 선생님이 철학 전공하시고, 이렇게 메멘토 모리, 죽음을 묵상하라 이런 걸 딱 듣게 되면 사람들 어때? 좀 더 초월적으로 되더라. 초월적으로 되잖아요. 고 영역, 즉 철학적 영역, 철학적 사유의 영역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셀프 트랜센던스 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리플렉티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럼 위축되겠죠. 회피하려고 들 거고. 이렇게 위축되고 회피되는 그런 감정적 반응이 핫 어펙티브 리스판스예요. 근데 뭐가 더 유리하다? 콜드 커그니티브 리스판스가 창의성을 높여요. 하지만 핫 어펙티브 리스판스는 창의성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적으로 리플렉티브 할 때 창의성도 높아지고 미래 예측력도 좋아집니다. 우리가 미래를 본다는 것은 늘 이렇게 바람직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안하고 힘들고 이런 것도 우리 미래에 분명히 닥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내 미래는 늘 불안하고, 늘 어렵고, 늘 힘들고, 뭐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도 내 인생에서 의미 있는 그 뭔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의 이런 리프레이밍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창의성도 좋고 삶을 의미 있게 살고 뭔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낸다. 뭐 그런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왕 궁죽통 얘기 나왔으니까 궁죽통이 진실인지 지금부터 실험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드릴게요. 우리가 궁하면 통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런 코로나 이런 기간에 사람들 막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 거기서 뭔가 답을 찾잖아. 그렇게 답을 찾는 거 뭐야? 궁죽통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조직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잖아. 우리 이웃분들이 항상 무슨 얘기예요? 매년 최대의 위기잖아. 올해가 최대의 위기일 거예요. 내년은 어떻습니까? 내년은 올해보다 더 큰 위기겠지. 내후년은 더 크겠지. 우리는 안 봐도 알잖아요. 왜? 이분들의 마인드셋은 뭐냐면, 우리 구성원들이 어때? 그냥 편안하게 놔두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짜야지. 마른 수건도 짜고, 계속 뭔가를 쪼아야 돼. 느슨한 볼트너트 이거 못 봐. 그러면 뭘 강조해야 돼요? 위기를 강조해야지.
위기를 강조하면 사람들 어때? 변화한다. 위기를 강조하면 사람들을 변화한다. 우리 존 코터라는 그 위대한 학자도 변화 관리에 뛰어난 전문가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 관리에서 제일 1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뭐 위기감을 조성하라. 이 얘기거든. 이걸 너무 신봉해, 사람들이. 존 코터를. 너무 신봉해서 사람들은 뭐야? 아, 변화 관리는 기본적으로 뭘 느껴야 돼? 위기를 느껴야지. 거기서 뭔가 좀 변화할 수 있는 타겟책을 만드는 거야. 결국 이건 뭐야? 중용이 돼 있잖아, 중용. 중용이 어떤 것? 궁죽통이다. 예. 원래 뭐, 궁죽변, 변죽,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그게 이제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거. 궁죽통이 진실인지를 연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바로 스탠퍼드와 프린스턴에 있었던 요 두 분의 학자예요. 이 두 분의 학자가 무슨 연구를 했느냐? 자, 스탠퍼드 옆에는 뭐가 있냐면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뭐야? 저기 무슨 벤처타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 판교 벤처밸리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뭐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물론 거기에서 잘 되는 기업은 그 옆에 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크게 성장하기도 하고 망하는 놈들 쫄딱 망해서 나가기도 하고 그게 바로 뭐야? 그게 바로 실리콘밸리 똑같아요. 그 실리콘밸리 유동이 되게 많아.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런데 뭐 이렇게 집값도 많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유동인구 많아지는 이유가 이 실리콘밸리 덕분이거든요. 여하튼간에 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두 분이 뭐 했냐면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메일을 수집했어요. 그 이메일을 수집했으니까 나간 사람들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건물 관리인한테, 야, 우리 그 건물에서 있던 사람들, 그 이메일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건물들, 실리콘밸리에 있는 건물 관리인한테 이메일을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보낸 거야. 어떻게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당신이 선호하는 창업 방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보세요. 성공 가능성 20%예요. 잘 되면 500만 달러야. 2번, 50%에 200만 달러. 3번, 80%에 125만 달러. 수학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쉽게 간파하셨겠지만 1번, 2번, 3번에 뭐예요? 기대 수익은 동일해요. 기대 수익은 똑같아. 그쵸? 다 100만 불이야. 뭐가 달라요? 리스크가 다르죠. 리스크가 다르잖아. 1번 뭐야? 잘 되면 대박. 뭐 이런 거죠. 3번은 뭐야? 아주 안정적으로 그래도 뭐 이런 거. 이런 느낌이죠. 자, 이걸 이메일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메일을 수신자들 중에는 뭐가 있냐면 사업에 성공한 사람도 있어. 누가 있냐면 쫄딱 망한 놈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뭘 봐요? 얘들이 유독 선호하는 창업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이거 연구한 거예요. 자, 쫄딱 망한 애들이 도대체 1번, 2번, 3번 중에서 뭘 선호했을까요? 쫄딱 망한 애들. 지지지? 3번. 쫄딱 망한 애들이 3번이다. 뭔가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을 것이다. 1번이다. 1번이다. 고맙습니다. 예. 2번이다. 황현수님. 제가 계속 이게 반전을 주니까 얘기 안 한 2번일 거야. 황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자, 정답은 뭐냐? 쫄딱 망한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1번을 선택하는 비율이 무지하게 높아요. 무지하게 높아. 쫄딱 망한 애들이 뭐예요? 리스크 테이커예요. 그럼 성공한 애들은 사업에 이미 성공했던 애들은 뭐 하려고 들어요? 3번이에요. 3번이에요. 사업에 성공한 애들은요, 3번이에요. 성공한 기업가들은 오히려 일반인들보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해요. 원래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강원랜드에서 올인한 사람들. 인생 뭐 있냐, 올인해. 이 사람들이 이미 돈을 많이 딴 사람입니까? 다 잃은 사람입니까? 원래 다 잃은 놈들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다 잃은 놈들이, 좀, 과감해져요. 리스크 테이커가 돼. 인생 뭐 있냐. 한 방이다. 이거 누구예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어떤 의사결정합니까? 그런 리스크 테이킹 하는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은 뭐예요? 3번이에요. 자, 그러면, 보세요. 또 다른 실험 한번 볼게요. 이 실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어요. 여기에는 쌀을 심을 수도 있고, 자트로파라는 작물을 심을 수도 있어. 근데 이 쌀은 정직한 작물이야.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얼마나 정직해. 근데 자트로파,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되잖아. 이게 만약에 잘 자라? 그러면 이걸 팔잖아요. 쌀보다 몇 배를 받고 팔 수 있어요. 하지만 얘가 병충해 취약해. 안 되잖아요. 쪽박 차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먹고 살려면 700제곱미터의 땅이 필요해. 쌀과 자트로파를 몇 대 몇의 비율로 경작하시겠습니까? 라는 게 실험의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몇 대 몇, 쌀 몇, 자트로파 몇.
7대3, 김민수 선생님 8대2, 쌀 8, 자트로파 2. 예, 또 계속 답을 좀 몇 분 더 줘보시죠.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 쌀과 자트로파 7대3, 7대3, 이명수 선생님, 정윤 선생님 또 쌀 자트로파 어떻게 하실래? 헌 선생님 5대5. 또. 예. 5대5 이 선생님. 예. 쌀과 자트로파 몇 대 몇? 장민쌤 5대5.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5대5나 7대5, 쌀 모두 10대0. 정면 선생님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의사결정하셨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이제 그만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우리 의사결정 이렇게 하잖아요. 의사결정을 이렇게 하면 가장 최빈치가 뭐예요? 7대3이에요. 실제로 이 실험을 다양한 장면에서 해봐도요. 사람들은 다 뭐야? 7대3이야. 왜?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자트로파 했다가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은 그거 너무 모험적으로 그 선택을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7대3이잖아. 자, 이 실험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이 질문을 먼저 줘요. 누구한테? A 클래스에 들어온 사람한테. 근데 B 클래스에 들어온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 문제를 줘. B반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이 문제를 줘요. 근데 B반에는요. 자트로파 경적 비율이 똑같은 문제를 줬는데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요. 사람들이 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행동들을 막 하기 시작해. 예. 그런데 B반에는요. 요 문장 뒤에 단 한 문장을 더했을 뿐이야. 그 한 문장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문제는 똑같아. 문제는 똑같은데 A반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뭐야? 7대3이야. 근데 B반은요. 똑같이 문제를 줬어. 근데 7대3이 아니야. 5대5 혹은 4대6 혹은 3대7 자트로파 경적 비율이 막 높아져. 근데 뭐야? 문장은 똑같아. 아니 문제는 똑같아. 근데 이 문제에 딱 한 문장이 더 있어. 그 한 문장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 한 문장은 도대체 뭐였을까? 그 한 문장. 그 한 문장. 감이 잘 안 오세요? 공개하겠습니다. 그 한 문장은요.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자트로파 경작이 실패해. 그러면 누가 너 쌀 빌려준대. 딱 이 얘기를 듣자마자 사람들 어때요? 자트로파 경작 비율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요. 딱 한 문장.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의 구성원들을 좀 더 혁신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려면 뭘 하는 게 맞아요? 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뭘 짜야 돼? 위기다 이런 얘기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혁신적인 행동을 해요? 새로운 관점에서 뭔가를 봐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혁신적인 행동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리더와 조직이 믿을 만한 구석이 돼줘야 돼. 야, 네가 혹시 이거 실패해도 야, 우리 조직은 이거 있잖아. 네가 혹시 이게 안 된다 하더라도 야, 그때 우리가 또 이거 백업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소위 말해서 혁신적인 기업들은요. 항상 뭐가 있냐면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요. 혁신적인 기업들은 항상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어. 이거 없는 애들은 뭐야? 항상 뭐야? 그냥 혁신을 울부짖지만은 대부분 망하는 애들이에요. 마치 강원랜드에 올인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님이 좀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막내들이 창의적인 아이들이 많지 않나. 왜냐하면 막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위에서 형들이 이미 뭔가 좀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사고 쳐도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이런 느낌 훨씬 더 강하지 않을까. 이게 솔로위키라는 학자가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출생 서열에 따라서 아이들의 창의성이나 도전 정신이라든가 혁신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구 많이 하셨는데요. 이분의 연구에 따르면 둘째들이 가장 창의적이에요. 둘째들이 가장 모험적이야.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들도요. 모험적인 애들이 뭘 하냐면 도루를 많이 하겠죠. 그렇잖아. 그 야구에서 도루하는 것은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뭔가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서 둘째로 태어난 애들 있잖아요. 요놈들이 도루 비율이 높아요. 그래서 뭐 셋째 막내보다는 둘째한테. 왜냐면 이것도 참 재밌는 가설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 모두 어디다가 양육하는 시간을 다 써요. 첫 아이한테 다 쓰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럼 이제 둘째는 어떻게 해야 돼? 양육 시간이 나눠지겠죠. 둘째한테 온전히 다 쓸 수 없잖아. 왜? 큰애가 있으니까. 큰애한테 양육 시간을 주고 둘째한테도 양육 시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이제 나눠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나눠 써가지고 이제 큰애가 어느 정도 컸어? 이제 둘째한테 집중하려고 할 때 누가 태어나? 셋째가 태어나. 자, 그러면 셋째한테 또 나눠 써야 되지. 그 둘째는 계속 위하고 나눠 쓰고 아래하고 나눠 써야 돼. 예. 그렇게 뭔가를 나눠 쓰는 비율이 누가 높아요? 둘째가 높은 거야. 그 둘째는 부모로부터
어떤 그 충분한 자원을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럼 지가 뭐 해야 돼? 이 뭔가 뭔가 좀 부족한 것을 뭔가 메꾸려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궁죽통하고 유사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사람들을 궁죽통해서 만든 행동 있잖아요. 그 행동과 실제로 누가 백업이 돼주고 누가 믿을 만한 구석이 됐을 때 하는 행동은 달라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을 때 혁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과 이게 없어가지고 이거 아니면 끝나. 우리가 아니면 다 망해.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배수진을 치고 하는 행동은 이건 창의성이나 혁신적인 행동 수준이 확연히 달라요. 확연히 달라요. 엄문주 선생님 저희 산납니다. 예. 이건 이제 애덤 글랜트는 뭐라고 불렀냐면 얘를 리스크 포트폴리오라고 불러요. 되게 창의적인 사람들을 다룬 이 책이 오리지널스라는 책이잖아요. 이 책에서 창의적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다? 리스크가 분산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올인이야. 이런 사람이 아니라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이게 있잖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창의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 뭐 여기서 책에서 나온 것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알만한 사례. 누구? 레리 페이지, 세리베이 누구예요? 구글의 창업자죠. 구글의 창업자잖아. 예, 예, 예.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구글의 창업자예요. 얘들이 학력이 뭐예요? 스탠포드 수학과 박사예요. 구글을 해.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수학과 교수하면 돼. 전 세계 어디든 교수가 될 수 있어요. 믿을 만한 구석이 확실한 사람들은 리스크 테이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스티븐 워즈니악. 이제 앞서와 같이 애플을 창립했잖아요. 그쵸? 워즈니악은 한동안 계속 HP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다니고 있었어. 혹시라도 애플 안 되면 뭐 하면 돼요? 다니던 데 다니면 돼. 예, 요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때. 실제로 조직에서도요, 뭐가 있냐면, 이거 창업 아이템으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창업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창업해서, 이게 내 회사 때려치고 창업할래.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실패 확률이 높아요. 그럼 누가 창업을 할 때 성공하냐면, 일단 회사는 계속 다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이템을 가지고 자꾸 간을 보는 거지. 여기 가서 한번 이거 한번 찔러보고, 요렇게 찔러보고, 요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높다. 라는 것도 이 리스크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이 다 들어가고, 오리지널 책에 보면은 그 확률들이, 그 비율들이 다 상세히 다 나와 있어요. 네. 자, 이제 마무리. 요 주제에 대한 마무리예요. 궁죽통은 진실이 아닙니다. 왜? 궁에서 하는 행동들이 물론 어떤 변화 행동을 보이고 혁신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요. 하지만 그게 진정한 혁신은 아니고 진정한 창의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창의성의 혁신은 어디에 기반해요? 믿을 만한 구석, 확실한 캐시카우, 이런 리스크 포트폴리오, 리스크가 분산돼 가지고 있는 그 영역에서 훨씬 더 사람들은 더 창의적이에요. 그러면 궁하면 변한다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궁한 환경에서 사람들 뭔가 변하려고 해. 그건 맞아요. 뭔가 바꾸려고 해. 그건 맞아. 하지만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변화하느냐가 이게 참 중요하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변할 수가 있어요? 커뮤니티브 리스판스로 변할 수가 있죠. 또 뭐요? 어펙티브 리스판스로 변할 수가 있죠. 근데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요? 커뮤니티브에서 창의성이 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우리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변화를 해야지. 라고 하면 구성원들은 그것을 커뮤니티브하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어펙티브로 받아들일까? 이거 위기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면 구성원들은 그것을 이걸 인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뭔가 판단을 내릴까요? 아니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일까요? 당연히 어펙티브지.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쵸? 이게 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그 영역인 거죠. 예, 엄문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른 주제요. 이제 하나 확인됐어요. 우리가 궁하면 통한다. 이건 아니다. 왜? 궁하면 변하는 건 맞아요. 사람들 궁하면 뭔가 변하려고 뜨거든. 근데 변하는 과정에서 특정 프로세스를 거쳐야지 우리가 통하는 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 프로세스는 콜드 커뮤니티브 리스판스다. 그게 리플렉티브다. 여기까지 우리 확인됐죠? 리플렉티브가 좋은 사람은 뭐? 미래 예측력이 좋다. 또 그러면 두 번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미래 예측력이 좋을까요? 의사결정 잘할까? 2000년대 초반에
맥킨지 쿼터리, 그러니까 맥킨지 컨설팅 회사 아시잖아요. 걔들이 맥킨지 컴퍼니에서 얘들이 맥킨지 쿼터리라는 나름대로 얘들 아티클들 모아놓은 집이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워퍼 탤런트, 인재 전쟁이라는 게 하나가 딱 올라가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어떤 시대다? 뛰어난 인재 한 명이, 뛰어난 천재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 뭐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걸 누가 제일 좋아했어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제일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 인재를 영입해야 돼. 라고 해서 전용기 띄워서, 뭐 이렇게 미국에 보내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 모셔오고, 그때 뭐 모셨던 사람이 뭐 진대재 장관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시절이야.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하여튼 뭐, 그 시절에 인재전쟁 시대예요. 막 그 인재전쟁 하면서 좋은 인재 뽑아야 돼, 막 이러면서. 그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그 천재들이, 그 인재들이 조직의 성과를 잘 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인재전쟁으로 전용기 띄워서 막 모셔오고, 전 세계는 뛰어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서, 와우, 소위 말해서, 이거 전쟁이죠, 전쟁. 전쟁을 벌였던 그 시기에, 그때 영입됐던 그 인재들은 과연 조직에 크게 기여하면서 조직의 성과를 높였을까? 혹은 그렇지 않았을까? 해외 인력들은 대부분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다. 박지영 쌤, 또,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말컴 글래드웰이 더 탤런트 미스라고 해서 이건 뭔가 재능의 신화다. 뭔가 인재에 대해서 막 우리가 막 이렇게 존중하고 이러는 것이 일종의 신화다. 이게 현실에 없는 거고 마치 그런 사람들이 천명을 수만 명을 먹여 살릴 것 같지만 이건 신화적 이게 이야기에 불과하지 현실에 벌어지는 그 사실은 아니다.라고 해서 미스라는 표현을 썼죠. 자 그런데 자 정답은 뭐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그 다른 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조직의 성과를 냈느냐 이건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사람이 뭐야? 천재이고 뭐 그 분야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고 이것만 봐서는 그 사람이 성공 여부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여기에 하나의 요인을 더 봐야 돼. 하나의 요인을 더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즘이에요. 나르시시스트 아시잖아. 누구예요? 나 되게 잘났고 나머지는 다 못난. 나 같은 천재가 어딨냐? 니들이 나 같은 사람 모셔가지고, 이 바보들하고 같이 일하게 만들고. 자, 이게 뭐야? 이게 나르시시스트예요. 근데 험불한 사람들. 나르시시스트의 반대는 겸손한 사람들이죠. 이 겸손한 사람들 어때요? 이 사람들이 탤런트도 좋아.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재능도 좋아. 그리고 천재야. 천재면서 험불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성과를 냈어요. 근데 천재인데 나르시시스트 있잖아요. 얘들이 조직을 망쳤어요. 얘들이 조직을 망쳤어. 그러면 겸손은 진짜 중요한 미덕이에요. 험불, 휴밀리티 이건 정말 중요한 미덕이야. 미래 예측에도 중요하지만은 현재의 성과에도 중요해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똑똑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더 겸손해야 됩니까? 일단 이전에는 제가 똑똑한 사람, 아주 똑똑한 사람이 겸손성을 갖춘 사람, 그 사람들 성과를 되게 잘 낸다. 똑똑한데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직을 망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 그러면 이걸 뭐 아주 뛰어난 그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말고 또 뭐 어떤 사람들, 일단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에는. 이런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았을 때, 또 겸손했을 때, 누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둘 다이겠지만 똑똑한 사람이 더 겸손해야 된다. 똑똑한 사람이 겸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죠. 또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겸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 평균적으로 어디가 더 높을까? 안 똑똑한데 겸손까지 하면 무시당한다. 그래서 안 똑똑하면은 일단 뭔가 좀 있는 척 해야 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 옆에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래프를 그냥 보면 돼요, 우리는. 자, 그래프를 보면 로우 휴밀리티가 뭐예요? 겸손성이 낮은 거죠. 거기에 뭐야? 로우 제너럴 멘탈 어빌리티는 이게 GMA라고 해서 이게 지능이에요. 지능이 낮은 거야. 지능이 낮은 게 뭐야?
좀 진한 선이에요.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지능도 낮은 애들, 머리가 나쁘면서 겸손하지 않은 애들, 걔들이 뭐야? 걔들이 최악이에요. 퍼포먼스가 최악이야. 그러니까 머리 나쁜 놈들이 겸손하지 않은 게 조직에서는 악이에요. 조직의 악이야. 이 놈들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제일 이상한 놈들이지. 머리도 나쁜 게 겸손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남 얘기 듣습니까? 안 듣잖아. 자기 고집대로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틀렸다고, 이게 아니라고 옆에서 알려줘도 뭐라고 그래? 이게 맞다니까. 그거 계속 고집을 사는 애들.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 놈들이 누구예요? 겸손하지 않으면서 거기다가 뭐야? 거기다가 지능도 낮은 거예요. 거기다가 지위까지 높아.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최악이 되는 거죠. 예, 최악이 되는 거지. 이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이 방법을 안 바꿔요. 근데 머리가 나쁘면 좋은 방법을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들이 최악이 되는 거예요. 예. 원래 머리가 좋은 애들은요, 겸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과내요. 어느 정도 성과를 낸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겸손하지 않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애들이, 로잖아. 머리가 나쁜 애들이 겸손하잖아요. 그러면 머리가 좋은 애들이 겸손한 것만큼 성과를 잘 내요. 이 재밌죠? 왜? 왜? 머리가 나쁜 애들이 겸손하면은 타인의 조언에 대해서 수용성이 높아져요. 타인의 조언에 대한 수용성은요, 특히나 조직에는 많은 시스템과 인프라와 노하우들이 있어요. 사실은 개인의 어떤 능력으로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뭐예요? 조직의 다양한 자원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이게 관건인데, 머리가 나쁜데 겸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주변의 자원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사실은 겸손은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봤죠?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전략을 되게 전략적 리더냐, 전략을 좀 잘 짜는 사람들이냐, 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그 얘기예요. 보세요. Strategic leaders must be agile and consistent at the same time이야. at the same time. 동시에 뭐 해야 돼? agile 해야 돼. 자꾸 변화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consistency. 일관적이어야 돼. 자, agile과 consistency는 모순된 표현 아닙니까? 자, 선생님, 보세요. 모순된 표현이잖아. 아니, 자꾸 변하라며, 바뀌라며. 근데 뭐야? 근데 일관적이어야 된대. 이거 좀 모순된 표현이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뭐야? 이 두 개가 둘 다 하이한 사람들. 그러니까 잘 변하기도 하면서 일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야? 그 사람들 스트래테지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응? 이 모순된 걸, 그것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버젓이 이 모순된 얘기를 양쪽에 놓고 둘 다 높은 사람이 이 사람이 전략적 리더다. 전략적 의사결정의 달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실래? 변화의 스탠스를 일관적으로 유지해라. 어디에 유연성을 좋아하고 무엇이 핵심인지 알고 그걸 유지할 줄 알아야 되니까 또 거의 정답에 근접한 것 같습니다. 이 모순된 상황을 아니 컨시스턴스래. 근데 at the same time 동시에 그러니까 뭘 한번 바꾸다가 이거다라고 그걸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이건 우리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한번 시도해 보다가 이게 정답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일관적으로 유지해야지. 이 정도면 우리가 야 이건 말이 되네라고 하지만 잘 보세요. 뭐야? at the same time이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것고 이건 계속 변해야 돼. 그리고 뭐야? 계속 일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납득이 안 되잖아. 변화될 기준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선생님들 좀만 힘내봐요. 김현수 선생님. 정답이 어렵다. 변화돼 번쩍 이 선생님 거의 왔어 이제. 자 고맙습니다. 자 정답 보여드리죠. 정답은요. 여러분도 혹시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라는 책을 보셨어요?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 이 책 보신 분? Think Again. 제목을 처음 들어본다.
그 책이 오른쪽에 있는 이 책입니다. 예, Think Again. 제가 사실은 그 애덤 그랜트라는 이 학자를 너무 좋아해요, 이 교수님을.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여튼,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조직심리학자, 저랑 같은 전공이에요. 같은 전공이고, 그러니까 조직심리학자니까 기본적으로 뭘 봐요? 조직 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조직 내의 사람들의 뭘 봐? 성과를 주로 많이 봐요. 어떤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고, 어떤 특성들이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또 어떤 전략들이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뭐 이런 발상들을 아주 탁월하게 하시고, 연구도 아주 탁월하게 해요. 자, 아까 컨시스턴스가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에자일 있었죠. 에자일 있었죠. 애덤 그랜트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략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동시에 있어야 돼. 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있잖아요. 얘는 컨시스턴시, 안정적이어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우리 팀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강해. 우리 팀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나는 의심이 없어. 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이 없어. 난 이거 확신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컨시스턴스예요. 얘는 컨시스턴스 해야 돼. 근데 뭐는 바꿔야 돼요? 도구는 불확실해야 돼. 그 툴은요, 계속 바꿔야 돼요.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왜 액티블리 오픈 마인디드? 험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면 의사결정을 잘하느냐? 미래 측력이 좋으냐? 뭐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뭘 바꿔요? 도구나 정보에 대해서는 자꾸 불확실성.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더 좋은 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열려 있어요. 하지만 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문제를 집요하게 매달려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쪽에는 컨시스턴스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사람들이 전략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략적인 사람들이 저변석계하고 아침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녁 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절대 전략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문제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그 조직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어. 그런데 뭐야? 그런 확신을 주면서, 그런 신뢰를 주면서, 그런 신뢰를 주는 와중에 뭘 바꾸는 거예요? 도구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 방법에 대해서는 열려 있어. 우리는 이런 사람들 뭐라 불러요? 되게 전략적이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바로 뭐예요? Think Again에서 얘기한 이 얘기예요. 그게 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얘는 컨시스턴스하고 얘는 뭐야? 에자일한. 그게 이 영역이에요. 이걸 이제 이 책에서는 확신에 찬 겸손함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런 확신에 찬 겸손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 Think Again의 책에 보면 이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래 예측력이 좋고 성과를 잘 내고 창의성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조직 내에서.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이거 처음에 제가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오른쪽을 보여드렸죠. 실제로 그 필립 테틀록은 뭘 많이 하셨냐면 이분이 슈퍼 포캐스팅이라고 해서 미래 예측하는 그 스쿨을 만드셨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여기서 뭔가 배우고 뭘 배워요? 뭔가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하려면 로지컬 띵킹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인이 이러이러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거야. 이런 사고도 필요하죠. 또 통계적 사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어떤 숫자를 바꿔서 숫자로 사고하고 이런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변하는구나. 또 이게 인과적으로 이런 숫자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구나.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려면 또 통계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걔가 누구냐면 트레이닝 그룹이에요. 그런 거 배운 사람이에요. 열심히 배웠어. 또 어떤 사람들 노 트레이닝.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거 배워보지 않은 사람이 미래 예측하는 거예요. 그 결과하고 뭐랑? 내가 논리적 사고도 배웠지, 통계적 사고도 배웠지, 뭔가 미래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기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게 트레이닝 그룹이에요. 자, 잘 보세요. 훈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의 미래 예측의 적중률은 36%예요. 훈련을 열심히 받은 사람의 미래 예측 적중률이 41%예요. 자, 훈련의 효과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없다고 봐야 되나요? 미세하게 있다. 미미하게 있다. 사실 이 정도면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뭐하러 이거 높이려고 훈련을 받아요? 그것도 몇 주 동안. 그럴 이유가 없잖아. 노 트레이닝이나 트레이닝이나 똑같은 거야, 사실은. 자, 그러면 누가 있냐면, 팀즈가 있어, 팀즈. 팀즈는 뭐냐?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이건 혼자 의사결정하는 것보다 일단은 뭐가 있어요? 군중의 지혜. 대중의 지혜라는 거 분명히 눈에 띄네요. 왜? 팀을 했을 때 좀 더 성과가 좋아지잖아요. 44%.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높아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드라마틱하게 높은 그 팀의 특성이 있잖아. 그 팀의 특성이 뭐예요? 걔가 엘리트 팀이에요. 엘리트 팀은 뭐냐면 이 트레이닝 받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 여기에 있는 액티블리 오픈 마인드 된 애들. 여기는 뭐야? 니드 퍼 코그니션 있는 애들. 리플렉티브한 애들. 이런 특성들을 갖춘 애들이 엘리트 팀이에요. 그러니까 험블한 애들끼리 모아놓은 거야. 험블한 애들끼리 모아서 뭘 배워요? 얘들이 논리적 사고도 배우죠. 통계적 사고도 배우죠. 미래 예측의 다양한 도구들을 배우는 겁니다. 얘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했을 때 어때요? 적중률이 드라마틱하게 높아져요. 자, 우리가 뭔가에 예측하는 그런 기법을 아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뭐야?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뭐? 험블, 액티블리 오픈 마인디드. 어느 게 더 중요해요?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은 배운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학습하는 그 도구의 학습만 가지고는 뭔가 계산 효과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은 그 효과는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면 액티블리 오픈 마인드 이게 뭔지 그쵸? 이거 좀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걸 논문을 찾아서 그리고 영어로 돼 있는 걸 또 제가 또 번역을 했어요. 예. 뭐 시간이 남아 돌기도 하고 그냥 뭐 이런 거 보면 한 번쯤 번역하고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제가 또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극적 연리상으로는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면 1점부터 5점까지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측정을 해요. 그리고 밑에 제가 가이드라인까지 넣어놨죠. 30점 이상이면 어떻다. 이것도 이게 이제 선행 연구의 논문들을 보면 걔들이 표준 편차 점수나 이런 분산이나 이런 점수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걸 기반으로 제가 이 가이드라인까지 이 안에 다 집어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혹시 어디 뭐 이렇게 우리가 액티블리 오픈 마인드가 정말 중요한 어떤 사람의 특성인데 요게 뭐에 미래 예측을 되게 높여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하고 협업하는 관계에 있어서의 좀 더 유연한 사고를 하게 만들어주고 또 집단지성이라고 우리가 조직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지향점으로 생각해야 돼. 아주 중요한 거 얘도 높여주는 게 바로 뭐야? 액티블리 오픈 마인드니까 뭐 이걸 한번 측정을 해서 이거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같이 모아놓은 이 엘리트 팀 이 사람들이 성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겸손성은 중요하다. 제가 이제 미래 예측에 있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험블. 그렇죠, 험블.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변혁적 리더가 겸손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혁적 리더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리더십 중에서요. 성과를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리더십 요인이에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건 아마도 아시겠지만 이거 얘기하잖아요. for i라고 해서 4개의 i를 의미합니다. i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이걸 idealized influence 이상화된 영향력, inspirational motivation, 또 intellectual stimulation, individualized consideration 이라고 해서 이 4가지를 갖춘 리더를 변혁적 리더라고 불러요. 변혁적 리더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에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요거 보시면 되죠. 어떤 거예요?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 아까 보면 컨시스턴스죠. 이걸 갖고 있으면서 구성원들은 뭐야?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러니까 비전을 얘기하고 사람들을 지적으로 자극하고 사람들 어떻게 동기부여시켜주고 뭐 개별적인 배려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다 헤아려주고 이런 리더를 뭐라 불러요? 그 사람들을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 변혁적 리더라고 불러요. 변혁적 리더 왜 중요해요? 우리가 거래적 리더라는 건 뭐예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보상해줄게. 너 이번에 내가 업무 목표 너 KPI 정한 거 있잖아. 요거 이번에 하면 네가 원하는 거 그거 우리 해줄게. 이거 바로 뭐야? 이게 거래적 리더예요. 마치 구성원과 거래적 관계를 맺었잖아요. 이 거래적 관계를 맺게 되면 뭐야? expected outcome이야. 그러니까 뻔한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 그 성과 가져온다 이거야. 왜? 그 성과 가져오면 우리가 보상해주기로 했으니까. 딱 그것만 가져온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변혁적 리더십이 이 안에 들어가 줘야 돼. 그럼 어떻게 돼? beyond expectation. 기대 이상의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내더라. 이게 이제 그 마스라는 학자가 얘기한 변혁적 리더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혁적 리더십은 정말 좋잖아요. 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만드는 아주 뛰어난 어떤 리더십 스타일이잖아. 그쵸? 그런데 이거 변혁적 리더가 하이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탤런트 미스에서 인재전쟁 진짜 똑똑한 놈도 모아놨는데 걔들이 뭐가 없어? 나르시시즘이 높아. 겸손함이 없어. 걔들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죠.
변혁적 리더가 아주 탁월한 리더인 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의 뭘 측정했을 때 나르시시즘을 측정했을 때 이게 하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거티브 이펙트예요. 네거티브 이펙트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뭐 리더십 강의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변혁적 리더십 측정하고 이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뭐 아까 변혁적 리더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변혁적 리더가 돼야 되고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하나를 잊으시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바로 뭐야? 험블. 이 사람이 나르시스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최악의 리더가 돼요. 변혁적 리더가. 그러니까 변혁적 리더가 늘 좋은 리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동시에 봐야 돼요. 인재정도 마찬가지였죠. 뛰어난 인재가 있다. 인재 영입해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누구는 피해야 돼요?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야 돼요. 걔들이 협업도 안 돼.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못 만들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래 예측 능력이 떨어져요. 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드릴 얘기를 이제 조직의 집단지성 관련된 얘기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려고 들었는데 시간을 보아하니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문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과정을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김민수 선생님 이게 뭐 그냥 감정 노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아, 전혀 이런 마음이 아닌데 어제 시댁 스트레스가 날라갔다. 문수 선생님 배움의 희열. 아무것도 모르는 재밌어. 박윤 선생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열심히 뭔가를 말씀드리고 있으면 재밌는데 벗어난다. 자 정답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시죠? 아까 그 2번 황현 선생님 아까 2번 찍으신 분 아니에요? 조직에 이제 집단지성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얘기는 뭐 지금 드리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영어가 너무 많아서 제가 그래도 친절하게 다 말로 해석도 해드리고 또 어떤 것들은 다 번역까지 해서 번역까지 해서 여러분들 쓰시기 좋게 제공도 해드리는데 그냥 맛만 볼까요? 집단지성. 집단지성의 시작만, 그 스토리만 잠깐 들려드리고, 오늘 시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집단지성의 첫 시작. 그러니까, 대중의 지혜가 있다. 평범한 사람들도 모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걸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면, 프랜시스 골튼이라는 분이에요. 프랜시스 골튼은, 제가 계속 뭐 그래프 보여드리면서, 선형이잖아요. 아까 호기심하고요, 큐리아시티 하고 역량하고 뭐야? 선형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증가할 때 얘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요게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증가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때요? 얘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얘도 이만큼 증가할 거야라고 예측이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라고 불러요. 즉 통계학자야. 누가? 프랜시스 골튼이. 이거 만드신 분이야. 아까 이 그래프 있잖아요. 요 그래프 만드신 분이 프랜시스 골튼이란 분이에요. 이분이 근데 명도 있고 암도 있어. 어두운 면도 있어요. 어두운 면은 뭐냐면 우생학의 창시자야. 우생학은 나중에 나치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핍박하는데 쓰인 일종의 학문적 근거가 바로 우생학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도 있죠. 어두운 면도 있어요. 근데 뭐도 있어요? 이런 통계학에 있어서는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이런 회기라는 것은 이제 미래를 그러니까 통계는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기술 통계, 두 번째는 추론 통계인데 추론 통계학의 아버지예요. 현재 상태가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술 통계. 이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 같아. 이건 추론 통계. 즉 미래 예측과 관련된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사람이 프랜시스 골튼이다. 찰스 다윈, 진화론, 이 창시자의 사촌. 이 집안은 천재 집안. 골튼이 어느 날은 영국에 소시장이 있었어요, 당시에는 뭐 이렇게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 이럴 때니까 소시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시장. 그때 소시장에서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냐면 소 몸무게 맞추는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소가 한 마리가 단상에 떠 올라가. 그리고, 이 몸무게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한테 내가 상금을 주겠어. 그때 금 준다고 그랬어. 금을 주겠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금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은 우리도 치면 몇 근 나갈 것 같아요. 이걸 우리가 찍어보는 거야. 막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가 대략 800건이에요. 정확하게 786건이야. 이 데이터가 다 뭐였어? 통계학자로서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제출한 데이터에 평균과 표준 편차, 이거, 요 기술 통계. 일단 이거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모아서 뭐 해봤어요? 기술 통계를 해봤어.
그럼 기술 통계에 평균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평균값과 뭐랑 비교했어? 실제 이 소의 몸무게랑 비교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결과를 얻죠. 그 결과는 뭐예요? 오차가 이게 당시에요. 한 0.5% 정도 차이야. 그러니까 거의 근사치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무지몽매한 대중이라 하더라도 모이니까 뭐가 생겨? wisdom, 지혜가 생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대중의 지혜라고 얘기한 겁니다. 대중의 지혜는 나중에 집단지성, 이러는 학문 분야로 또 발전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니까 이건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 이분은 누구냐면 리오르 조레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이스 프레젠트,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했냐면 테드 아시잖아요. 테드에 진짜 소를 가져오신 분이야. 소위 말해서 프란시스 골튼의 실험을 재현하신 분이에요. 이게 연결이 되나? 된다. 혹시 화면 나와요? 11분은 다 볼 수는 없으니까. Those of you who did not raise your hand. מישהו ייתן לנו לעלות על במה best ever crowdsourced TED Talk. This talk was created by thousands of my Facebook and Twitter friends. I asked them, how can I explain and demonstrate the topic of my event from 소 가지고 we all 왔잖아요. know TEDx. Starting today, we have TEDx. 예. 이게 테드 톡스를 테드 억스라고 하면서 약간 재치 있게 얘기하는 뭐 그런 거. 별로 재치 없어 보여요? 테드 톡스는 테드 억스. So cute. How are you, Teddy? 예. Okay.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이 소 한 마리가 있잖아요. 이 소 한 마리를 야 내가 사이트 알려줄 테니까 여기야 TED.com/ox야. 야 여기에다가 니들이 생각하는 저거 몸무게 얼마일지 한번 찍어봐. 이거 한 거야. 그럼 이게 데이터가 예전에는 다 써가지고 했겠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은 데이터가 다 디지털로 모일 거 아니에요. 다 모인 거야. 그러니까 한 방에 분석이 가능하지. 그래서 요를 보내. 라고 사람들 뭐였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낸 거야. 예. 다 보낸 다음에 이제 넘어갈게요. 나중에 혹시 시간 있으면 보세요. 예. 이제 다 왔어. Get inspired one of the three. 자, 이제 결과 나왔습니다. 자, 니들 한번 찍어봐봐. 결과 나왔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결과 오시죠. We received more than 500 estimates. Not bad. 예. 500건 이상을 받았어. 308 pounds. 예. 제일 낮게 한 것은 308파운드 적은 사람이에요. 파운드 단위는 이제 우리하고 좀 익숙치 않으시죠? 여하튼 308파운드예요. 예. The highest was more than 8,000 pounds. 예. 그리고 제일 높게 쓴 사람은 8,000파운드 쓴 거야. Your average is 1,792 pounds. 예. 에버리지는 평균은 1,790. 이거 왜 자꾸 이게 뜨냐? 평균은 1,792예요. 자, 그리고 실제 소의 몸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소의 몸무게. Weight is 1,795 pounds. 어때요? 이게 3파운드 차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이 사람이 500, 우리 프란시스 골튼은 거의 800건의 데이터였고, 이번엔 500건의 데이터야. 대략 500건의 데이터를 모아보니까, 역시 뭐가 있어요? 대중의 지혜가 있잖아요. 턱없이 낮게 쓴 사람과, 8,000이라는 턱없이 크게 쓴 사람과, 이 사람들을 어쨌든, 희한한 놈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걔들이 다 종합해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어때요? 평균을 놓으니까, 근사치에 가까워지죠. 이게 실제 이 몸무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재밌죠. 예.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주제가 이 주제예요. 집단 의사결정과 집단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집단 의사결정을 더 잘할 수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지성을 높일 수 있는 그 방식은 도대체 무엇인지. 역시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제가 그 영어 논문들 위주로 사이언스나 뭐 피나스 같은 아주 좋은 저널을 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말은 그래도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보여지는 건 영문이지만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2주 후에 이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예. 그 리오르 조레프는요, 이런 마인드 쉐어링이라는 컨셉, 이런 개념으로 이제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나왔고 이런 개념을 이제 전파하시는 분이 되셨죠. 예. 아무튼 이런 실험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골튼의 후예가 된 거잖아요.
골튼이, 백 몇십 년 전에, 지금 이제 2020년이니까 백 몇십 년 전에 요 실험을 했을 때, 그거랑 지금 내가 재현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